증권회사 할 때는 우리가 투자를 못하지 않습니까? 주식도 못하고 말로만 이론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뭐 방송에서 나가는 거는 지금 실제 제가 투자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뭐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게 너무 이게 그 퍼즐이 껴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제가 인터뷰하신 거를 좀 보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뭐 작년 말 연초에 여러 군데에서 뭐 물어보기를 비트코인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왜 등장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2008년 그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가 됐었거든요. 그 무렵에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중 중에서 달러 비중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미 달러를 못 믿겠다, 미국 경제를 과거처럼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시점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저는 뭐 화폐의 가치 저당 수단, 교환 수단 이거로는 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투자 수단으로는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 요새 이제 제 모델에 비트코인도 들어가 있는데요. 정말요? 비트코인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달러 지수고 그다음에 미국 금리예요. 미국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달러 가치는 하락한다.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지면서 미국 금리도 더 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비트코인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트코인을 전망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달러랑 금리 하락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만약에 90포인트 이하로 내려갈 정도로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면 그때는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달러 못 믿겠다. 이거 그러니까 그 고점 대비로는 얼마입니까? 거의 한 30% 하락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작년에 킹 달러였고 올해는 이 달러 못 믿겠다 이런 얘기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차라리 비트코인 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상대적인 거니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도 좀 사시라고 권유하고 물론 좀 많이는 사실 필요 없고 비트코인 사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쳐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올해 살라고 그랬는데 뭐 좀 어떤 한 회사 가니까 또 특별한 은행, 특수한 은행, 그 은행만 계좌를 터야 된다고. 그 은행에 제가 계좌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못 사신 건가요? 아직 못 샀어요.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논리일 수도 있는데, 자산의 가격이라는 게 이 자산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갔는데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에이 안 해버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STO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정말 좀 이례적이긴 한 것 같거든요. 더 많이 열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뭐 조갑 투자도 하고 뭐 또 하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막 이게 뭐 신뢰의 문제인데요. 신뢰의 문제죠. 근데 어떻든 뭐 저는 다양한 투자 수단을 뭐 신뢰의 문제만 좀 해결되면은 뭐 다양한 투자 상품 제공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제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야, 저 비싼 뭐 몇 억짜리 미술품도 다 쪼개가지고 살 수 있대. 이런 지금 상상의 나를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쉽지 않긴 한데.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는 그 상품에 대한 정확한 평가하고 뭐 정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요. 맞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뭐 정확한 평가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주식을 밸류에이션 한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설명하든 아니면 이 회사가 낼 수 있는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하든 그런데 예를 들자면 미술품 이래버리면 미술품의 밸류에이션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만약에 서로 사고판다고 하면 도대체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가도 되는 건가?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저도 뭐 그런 점에서는 걱정이 되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다양한 상품, 투자 수단 나오는 거는 바람직하다. 그런 우려는 있지만 투자 상품을 열어주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잠깐 옆으로 새긴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논리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금이고 예. 금도 요즘에 또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뭐 저는 저 비트코인 대신에 금은 제 투자 자산 한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아, 네네네. 뭐 금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네. 예, 장기적으로 보니까 금 수요 함수 뭐 이런 걸 추정해 보니까 달러 가치가 1% 떨어지면 금값은 1%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냥 달러 가치 하락이다. 예, 그런 걸 보고 예, 금도 좀 사놨죠. 그런데 금이라는 거는 뭐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혹시라도 금값이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주식 사고 채권 사놓으면 뭐 떨어지더라도 이자 배당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금은 이자 배당이 없어요.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금은 그렇게 많이 투자할 건 아닌데요. 예, 그런데 한 뭐 10% 안팎, 네. 뭐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다 사야 될 것 같은데 주식도 사야 되고 비트코인 이러면 이제 고민이 이런 거거든요. 아 이게 뭘 얼마나 사야 될까? 그리고 뭐가 더 좋을까? 이런 이제 판단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막 이것저것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사례로 그냥 얘기해 주셔도 되고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산 배분이 중요한데 비중이 중요하죠. 네네. 예, 그거는 그 경기 사이클에 따라 다른데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저평가됐다. 지금 올라갔지만 아직도 저평가형이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내년까지만 보면은 주식 비중을 가장 높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주식 비중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나?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제 자산 중에서 네. 60%가 주식이거든요. 아, 정말요? 예. 60%요? 그 미국이 평균이 51%인데 저는 우리나라는 좀 낮죠. 주식의 비중이 부동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예, 우리나라는 전체 가계 자산 중에서 예, 실물 자산이 78%고요. 아. 금융 자산이 그 중에 22%밖에 안 돼요. 아. 예, 거기다가 뭐 그 금융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은 20%밖에 안 되니까요. 금융 자산에서 20%. 예, 그러니까 우리 전체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은 한 4%, 5%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낮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60%. 그런 거죠. 금융자산 중에서. 금융자산 중에서. 아, 금융자산 중에서 60%. 예, 이렇게 올해는 그렇게 거죠? 지금 배분을 해놨습니다. 아, 그럼 굉장히 좀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꾸신 건가요? 예, 작년에는 저는 뭐 KT 같은 뭐 변동성이 배당주. 작은 네. 종목, 그 다음에 인버스 ETF 같은 거, 네. 뭐 이런 거로 뭐 자산 배분을 좀 했었는데요. 올해는 뭐 KT 같은 주식보다는 네. 뭐 2차전지, 아. 뭐 삼성전자 아, 네. 이런 종목으로 지금 비중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아, 종목 비중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네. 아니, 정말로 그 주식 중에서도 삼성전자,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사신 거예요? 예, 좀 시가총이 높은 게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전자, 네이버, 네. 거기에 카카오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대로도 하지만 경기에도 또 민감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좀 뭐 금리에도 민감하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비유하고 맞는 예. 그런 주식들로 예. 고르신 거네요. 예. 그리고 아까 방송 전에 뭐 AI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관련주, 특히 로봇 관련주, 네. 예, 그것도 큰 추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공부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큰 추세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런 주식도 좀 사보면서 공부를 하죠. 근데 교수님도 로봇 관련주까지 관심을 가지시는군요. 올해 좀 사봤어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올 연초에 어떤 증권사 보고자를 보니까 로봇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공장에 울산이나 그 포항 같은 공장 가면서 앞으로 로봇이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서 야, 로봇주도 좀 사야 되겠는데 그래서 로봇 산업 분석해 놓고 한 5개 종목을 이렇게 추천해 놨더라고요. 네. 네,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 사봤죠. 제일 큰 거. 예.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전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뭐 올 1월
엄청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지금 약간 살짝 표정 관리가 안 되시는 뻔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니, 저 절대 많이 난 사고 공부하기 위해서. 아, 공부하기 위해서. 네, 공부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이하 정도. 네. 아니, 근데요, 저도 그 로봇이든 뭐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크로 관점에서 로봇이 반드시 더 필요해지는 구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게 미국 내에서 지금 최근에 고용 중에서도 특히나 블루칼라, 그러니까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거기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다. 예. 그리고 들어오면 또 나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예. 경영을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이에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 이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아이 그냥 로봇?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이쪽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작년에 저 울산 강의를 몇 번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선업종이 앞으로 수주 많이 받아가지고 일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 시간이 가면은 그 일도 많은 일을 로봇이 해줄 수밖에 없구나. 그렇군요. 그리고 아니, 실제로 울산이나 포항 공장 가보면요. 공장에 보면 사람들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로봇이 일하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로봇 이야기도 나왔고 AI 이야기도 나와서 사실 지난 며칠 전에 블룸버그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게 블룸버그에서 보니까 다 일자리를 뺏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일자리 안 뺏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등이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자기 일자리 뺏길까봐 그런 거 아닐까? 아, 오히려 나는 안 뺏길 거다라는 생각을 의지의 표명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21세기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AI가 일자리를 뺏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공포심도 점점 커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뭐 앞으로 시대, 먼 미래 좀 로봇 시대를 도입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봇세를 도입하자. 로봇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AI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우리한테 밥도 돈도 주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거죠. 뭐 제 일자리도 없어질 거예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참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그 고민을 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AI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뭐, 좋은 영향도 주지만 다른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저도 참 이게 뾰족한 수는 없긴 한데, 저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이 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냥. 관련 기업에? 관련 기업에 가서 일하면 더 좋고요. 관련 기업에 가서 일하면 더 좋고. 일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그런 회사 주식을 사는 거죠. 주식을 사서 해지를 하는 거죠. 혹시 내가 AI나 아니면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뺏기더라도 나를 자른 그 회사는 잘 되겠지. 뭐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해지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근데 진짜 앞으로 이제 일자리도 그렇고, 막 고용 불안이나 이런 것도 또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참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옆으로 좀 세긴 했는데, 다른 얘기가 또 재미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안 다룬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채권 이야기인데요. 채권은 작년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이거 채권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이후로 금리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때 뭐 10년 국채수익이 4.6까지 갔다가 최근에 3.2%까지 떨어졌는데요. 제가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 추정해 보니까 적정 수익이 3% 정도 나와요. 물론 이제 그 밑으로도 경기가 나쁘면 떨어질 수가 있는데 10년 국채 수익률은 이미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채권 투자가 우리 금융자산의 2.1%밖에 안 되니까 자산 배분 차원에서 채권 비중 늘려야 된다. 그런데 요새는 장기채보다는 1년에서 한 3년 정도 단기채를 더 사시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채를 사라. 왜냐하면 지금 1년짜리가 3.5, 10년짜리가 3.2%인데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시간이 가면은 1년짜리가 10년짜리보다 더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2월 금통위가 중요한데요. 어떻든 금리를 지금 3.5에서 3.75로 올리든지 아니면 동결하든지 이게 저는 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행도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해. 그러면은 단기 금리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장기채보다는 작년에는 장기채 많이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단기채를 사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채를 살 때는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전망이 있을 때 예. 그것이 금융시장에서 반영될 때 좋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반대로 이제 단기채를 사라는 거는 금리 이제 더 이상 못 올릴 때,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내리겠지. 예, 못 올리면 내리는 거지 뭐 예, 이런 예. 생각을 하면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예.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장기채에서 단기채로 바꾸자는 얘기는 만약에 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금리 차이가 이렇게 거꾸로 벌어져 있는 게 좁혀질 거라는 것에 베팅하는 것도 방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뭐 1년 지금 3.5%짜리가 1년 지나면 2%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금리가 낮아지면서 오는 효과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3.5%, 2%까지 떨어지면은 뭐 중간에 좀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죠. 그렇군요. 뭐 배당도 그러니까 이자도 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바꿔요. 예.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약간 거의 뭐 헤지펀드 수준으로 포지션을 계속 변경하고 이렇게 거의 장기채 샀다가 이렇게 했다가 주식 비중도 확 늘려졌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 투자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성과가 엄청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증권회사 같이 다니셨습니다. 증권회사 할 때는 우리가 투자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주식도 네, 못 하고. 근데 그때는 말로만 이론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뭐 방송에서 나가는 거는 지금 실제 제가 투자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외부에 강연을 하시거나 나가시는데 저렇게 강한 뷰? 아니면 뚜렷한 뷰를 얘기하시는 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긴 한데 직접 하고 계신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네. 참고하십시오. 네네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리죠. 사실 뭐 제가 어떻게 다 맞추고 있습니까? 그럼요. 근데 너무 최근 뭐 한 2년 동안은 너무 이제 박자가 잘 맞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보면은 좀 잘 맞을 때 또 맞았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을 또 생각하게 되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잘 되잖아요 운영도. 그럼 맞으면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조하십시오. 네. 이런 말씀. 너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큰 도움을 받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변화무쌍하잖아요. 예. 지난 1년 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뭐 변화가 있었고 달러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매크로 변수가 이렇게까지 요동친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말씀하셨던 뷰가 조금 바뀔 수 있는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능성 혹은 올해 안에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주목하고 계신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국제금융센터 보면 매달 리스크 요인 몇 가지 지정하고 이게 이제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어떤 충격이 일어나는지. 오느냐. 네. 네, 그때 뭐 어제도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통화 충격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인플레 충격 이런 것들은 좀 낮아지고 새로 들어온 게 세계 거래량 축소, 교역량 축소. 네, 이런 것들이 들어왔더라고요. 무역량 축소인 거죠. 그만큼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그런 거는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제가 6월, 7월 가면서 제 모델에 있는 수치들이 좀 안 좋게 나오거든요. 과거 보면은 제 모델에 있는 수치들이 안 좋으면 꼭 외생적인 또 사건들이 이상하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중 패권 전쟁, 여기서 좀 미국의 풍선, 상권 이런 거 터져가지고 이런 거 지정학적 문제들이 혹시라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언제쯤이요? 6, 7월 무렵. 6, 7월 무렵이요? 네. 아니 이게 왜 또 한 번 또 질문 드렸냐면 지난번에 코로나 터질 때도 그러셨다고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우리가 코로나 터질 때 어떻게 알았어? 근데 교수님 모델에서 약간 이상하다라는 신호가 찜찜한 게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코스피가 2200 정도 가는데 뭐 1600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을 썼었어요. 네. 경기 침체 2020년 오고 주가가 급락한다. 근데 이상하게 또 코로나가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현상이 발생했죠.
근데 이런 거는 뭐 누구도 모를 일인데. 누구도 모를 일인데. 네, 그런데 네, 하여튼 뭐 상반기에 뭐 주가가 제 생각대로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른다면은 조금 하반기에 들어가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네,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지든 뭐든 뭐 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예. 모델에서 뭔가 좀 이게 있는 것 같다 이런 갸우뚱 이런 게 있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설명할 수 근데 없지만 뭐 AI도 늘 수정하지만은 제 모델도 늘 수정하거든요.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네. 새로운 데이터 넣고 또 수정을 해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데이터들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럴 때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 버리니까 방향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면서 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네. 현재까지 모델로 보면은 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모델이 바뀌면은 뭐 직접 이렇게 견해 바꿨습니다 말씀 드려야죠. 근데 뭐 다양한 채널에서 계속 이제 그 공개를 하시니까 네.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거나 뭐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마지막에 이게 분위기가 계속 지금 한 50분 동안 좋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마지막 약간의 찝찝함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 괜찮다. 예, 그래서 저평가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 그렇죠? 네. 앞으로 몇 개월은 뭐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요새 리스크 요인이 뭔가 이렇게 제가 낙관적으로 요새 뭐 올 연초부터 말씀드리면서도 네. 하반기에 모델이 그런 수치들이 나오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예, 그래서 국제금융세타가 또 리스크 요인, 그거는 예생적인 요인들, 지정학적인 요인들 거기 안 들어가거든요. 주로 경제적 요인들이에요. 맞아요. 지정학적인 요인이 뭐 작년에도 우리가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그죠? 예. 네,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뭐 혹시 뭐 부채 한도 이슈가 뭐 6월 달 그때쯤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아니면 또 뭐 러시아가 뭐 또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부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2011년 8월에가 S&P가 미국과 신용등급 한 단계 떨어뜨렸거든요. 그렇죠. 또 피치나 무디스 같은 회사에서 뭐 그런 행동을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 교수님 한참 그 운용하고 계실 때 아니었나요? 예, 그때 뭐 자문회사 할 때인데요. 예, 그때 저 기억에 뭐 생생하는데 어떤 한 부자분이 저희 회사한테 500억을 맡겼어요. 근데 저희가 뭐 삼성전자 중 최우량주로 주식을 사들였었는데 이분이 저희한테 맡겼던 삼성전자 주식, 이런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회사 가서 파생상품을 투자하신 거거든요. 아니 그 주식을 담보로? 예, 주식을 저희한테 맡겼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걸 파생상품을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를 한 거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를 일으켰는데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그걸 하락할 때 2011년 8월 달에 코스피가 거의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한 번에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그 다른 회사에서 파생상품 운영하신 분이 그걸 대응 못 해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분은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저희한테 맡겼던 삼성전자 주식을 다 팔았어야 했었어요. 담보를 또 팔아야 되는. 예. 그때 이후로 그때 가격 보고 지금 삼성 전자 가격이 5배 올랐죠. 네. 분할해가지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충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있어도 뭐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리스크도 대비를 하시긴 해야 되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하신 내용들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이번에 새로 나오신 책 제목이 빅 웨이브잖아요. 예, 뭐 거대한 변화라고. 네, 그 빅 웨이브고 그 책에 있는 말처럼 올해도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겠지만 그 파도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등불처럼 이렇게 비춰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거는 저 대표님이 더. 아니, 저는 이제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예, 저는 뭐 최근에 그 노버트 실러 예일 대학 교수가 쓴 책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니까 아, 예, 그분 옛날 책이거든요. 버블 경제학. 버블 경제학. 그 미국 주시장 거품이 발생했고 2002년 부동산 시장 거품이 발생했다 어떻게 꺼지는 과정, 뭐 주로 사회적 전염 효과 이거를 설명하던데 예, 그분 책 중후반 보니까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 이 금융 민주주의가 뭐냐면은 금융으로 국민 모두가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저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도 다양한 금융 정보에 대한 정확한 서비스를 여러 뭐 단체에서 제공해야 된다.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예, 저는 우리가 저 금융으로 전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반기에 좀 주가가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는 우리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저평가 영역에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자산 가격은 게 장기 추세가 있는데 추세 2로 갔다 추세 밑으로 가요. 근데 추세 제일 밑으로 예, 지금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통해서 금융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흐름을 보면서 주식 시장에 또 많은 거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